자, 이번 시간은 중국 현대사에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또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더 돋구기 위해 영화 한 편 곁들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러다가 국내에서 흥행 못한 그런 영화 리뷰하는 채널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은 영화 리뷰에 포커스를 맞춘 채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된 20세기 중국은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파란만장한 역사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격동의 시기였다는 것 우선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송씨 가문의 세자매 이야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곁들이게 될 영화는 바로 1997년 개봉된 중국 영화 송가 황조입니다. 중국 현대사를 움직인 송씨 가문 세자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역할을 맡은 배우들 또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또한 아주 잘 알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세자매가 그 이름을 알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던 숭자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송가수라는 이름인데요. 본래 성씨는 송씨가 아닌 한씨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외가 쪽 일가가 모여 살던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도 그냥 죽도록 잡일만 하고 고생만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낼 바엔 차라리 가출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온 후 미국 상선에 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작정 며칠 숨어 지내다가 결국엔 선원들한테 잡혀서 시원하게 두드려 맞고 그 배에 선장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선장이 "야, 이 녀석 어디 겁도 없이 이런 데 기어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어밥이 되도록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겁을 주니까 여기서 이제 숭자수가 그저 겁에 질려서 펑펑 울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만 빌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서 상어들 한 끼 식사로 만드는 거 좋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선원들 잔심부름도 하고 잡일 도와줄 일손 하나가 줄어들게 될 텐데 괜찮겠냐? 뭐 이런 식으로 당돌하게 재치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장이 감탄을 하게 되죠. 야, 이 중국 꼬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숭자수를 정식 선원으로 받아들이고 뱃일뿐만 아니라 곁에 두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장과 그 주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미국 정규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숭자수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약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감리교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일을 하면서도 숭자수는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는데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교육까지 받았으니 미국에 연줄이 많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미국의 중고산업기계를 중국에 수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와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세 자매를 포함한 3남 3녀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숭자수는 사업이 날이 갈수록 번창하면서 자연히 지역 내에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덕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 인맥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 인맥 중 가장 돋보이는 인사가 바로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유명한 중산 순원입니다. 이 순원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서서히 그의 선견지명과 사상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순원의 정치활동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숭자수 본인도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다시 말해 신식문물에 일찍부터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딸들의 교육 또한 제대로 시키고자 했었죠. 그래서 딸들을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세자매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할 수 없었던 미국 유학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경험은 그들이 역사의 인물로 길이 남을 수 있게끔 한 큰 미천이 되는 거죠. 자, 돈을 사랑한 여인, 바로 세자매 중 가장 맞이였던 숭아이링을 가리켜 중국인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영화에서는 배우 양자경이 역할을 맡았네요. 1889년 태어난 숭아이링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와서
당시 순원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아버지 숭자수의 개인 비서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숭자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순원과 보내는 날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순원과 숭아이링이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죠. 당연히 순원은 유부남인 상태였고 이미 여러 번 결혼한 전력을 가진 데다가 숭아이링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순원이 그만 숭아이링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갖게 된 겁니다. 미모도 뛰어난 데다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영어도 유창한 숭아이링에게 홀딱 빠져서 급기야는 자신의 사랑을 숭아이링에게 고백하고 청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죠. 아버지 숭자수는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순원의 이런 요청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숭아이링을 향한 순원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그 후의 일부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숭아이링이 선택한 배우자는 순원이 아닌 바로 쿵샹시라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쿵샹시라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는데요. 그 살아온 길이 숭아이링의 아버지인 숭자수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유학파에다가 귀국 후에는 그 인맥을 활용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됩니다. 주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일본에서 체류하던 중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순원과 교제를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숭아이링과도 인연을 쌓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이렇게 숭아이링과 결혼하게 됩니다. 숭아이링은 물 만난 고기처럼 쿵샹시와의 결혼 이후 역시나 미국 유학 시절 쌓아두었던 미국 내의 인맥을 활용해서 남편 쿵샹시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쓰고도 못 쓸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을 정치적으로도 큰 권력을 갖는 남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아둔 재산을 이용해서 당시 국민당 국민정부를 구성하던 군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북양군벌의 로비를 줄기차게 해나가게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인 로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 쿵샹시는 북양군벌의 행정관리로서 정치적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인생까지 시작하게 된 쿵샹시는 나중에 국민당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각종 요직을 거치면서 큰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숭아이링 또한 정치 권력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돈을 바라보고 선택한 결혼 상대자를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윗선까지 끌어올린 것을 보니까 시작은 돈이었지만 역시나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잠시 1945년경에는 남편 쿵샹시가 부정축제와 비리 혐의로 실각을 당하고 숭아이링 또한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을 모두 잃게 되는 불행이 닥쳐오게 되죠. 당시에는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대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건강이 나빠진 숭아이링은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도 상실한 데다가 중국 대륙이 정치적 혼란기였기 때문에 남편 쿵샹시가 괜한 희생양으로 전락해서 해를 입을까 두려웠죠. 따라서 쿵샹시도 미국으로 불러 함께 미국에서 다시 사업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 탄탄한 인맥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그들의 사업은 다시 번창하게 되죠. 당시 중국의 상황은 대륙이 공산화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쫓겨난 국민당은 타이안 섬으로 정부를 옮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다시금 남편 쿵샹시를 중화민국 정치 일선에 내세워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시도를 하지만 일전에 발목을 잡았던 부정부패의 전력 때문에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저 쿵샹시와 함께 미국에서 교육사업 등에 매진하면서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1973년 미국에서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영화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현재 중국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둘째 숭칭링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아버지의 성견지명으로 언니, 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온 숭칭링은 순원의 민망한 부탁으로 졸지의 백수가 된 언니 숭아이링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비서 역할로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숭아이링과의 시련으로
친구였던 숭자수와의 관계도 소원해주고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고 있던 순원에게 그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죠. 꽁 대신 닭이라고. 아니 그것보다도 숭아이링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역시나 뛰어난 미모에 영어도 잘하고 매력이 철철 넘쳤던 그런 숭칭링에게 순원이 그만 홀딱 반하게 되죠. 물론 일전에 숭아이링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순원은 유부남이었고 이혼 경력 3번에 숭칭링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아들까지 둔 상태였죠. 지난번 그런 소동에는 그저 어이없는 것에 그쳤던 숭자수는 이번만큼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여겼던 순원의 이런 막장 행동을 보고서는 순원을 엄청 비난하고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순원의 인물됨과 정치적 능력을 곁에서 지켜봐왔고 순원의 거듭된 사랑 고백으로 순원에게 정을 느끼게 된 숭칭링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원과 결혼하겠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영화에서도 분노한 아버지 숭자수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다음에 순원을 찾아 야반도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곧바로 순원과 만난 뒤 일본으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뒤늦게 딸을 쫓아서 일본까지 건너온 숭자수는 결혼식을 이미 올린 직후에 딸을 만나게 되고 친구이자 사위인 순원에게 저주를 퍼붓고 숭칭링과도 의절하게 되죠. 결혼 이후에 숭칭링은 오로지 순원의 정치적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순원과의 사이에서 가지게 된 첫 아이는 안타깝게도 순원과 함께 국민정부를 구성했던 광동성 군벌 천중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으킨 반란을 피하는 와중에 심한 고생을 하게 되고 탈출하면서 입은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순원이 심혈을 기울였던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국공합작이 추진되는 것을 순원의 곁에서 돕게 되죠. 그러나 순원이 죽은 뒤에 구심점을 잃은 국민당의 국민정부는 장제스, 왕징웨이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분열하게 되고 숭칭링은 국민당 내 좌파 계열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장제스와는 더욱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정부 내의 상황이 내전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련 모스크바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시간이 4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다시 중국에 돌아온 숭칭링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공산당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던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라 친공산당 성향의 숭칭링은 자칫 잘못하면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부로 추앙받게 되는 순원의 후광을 여전히 입고 있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게 됩니다. 국민당적을 유지한 채 친공산당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는 아예 공산당으로 전향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주요 요직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차지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웅으로서 삶을 살았던 숭칭링은 1981년 9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 임종 직전 자신의 동생 숭메이링이 보고 싶어 그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길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만 과거 자신의 제부인 장제스와 정치적으로 갈등했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한 그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보고 싶던 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권력을 사랑했던 여인의 별칭을 가진 세 자매 중에서 가장 막내 숭메이링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학을 경험했던 숭메이링은 언니들보다도 더 뛰어난 영어 실력과 추가로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아주 지성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이후 형부 순원 휘하에서 활약했던 장제스와 인연을 썼는데요. 순원이 죽고 난 뒤에는 장제스가 국민당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순원의 후광을 얻고 있었던 송씨 가문의 세 자매 가운데 아직 미혼이었던 숭메이링에게 정략적인 목적으로 혼인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처음에는 장제스에게도 이미 본처가 있는 상태였고 송씨 가문은 개신교 집안이었던 반면에 장제스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숭메이링의 어머니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제스가 본처를 버리고 개신교로 당장에 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서야 비로소 승낙을 받게 되죠.
뒤이어 바로 본초와 이혼한 다음 곧바로 숭메이링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이 대목은 묘사되는데 중간중간에 장제스와 숭메이링이 썸도 타고 데이트도 하는 대목이 함께 나오면서 그냥 아무런 교류나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에서만 결혼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는 둘째 언니 숭칭링이 장제스가 너무 손쉽게 본초와 헤어지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해서 숭메이링에게 한번 결혼하는 사람과 또다시 결혼하는 건 너한테 큰 불행을 불러올 거야 라면서 말렸다고 하는데 숭메이링은 순원과 결혼할 때 풍파를 일으켰던 언니 숭칭링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키면서 언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장제스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군요. 언니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숭메이링 또한 이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남편 장제스의 정치적 위상을 더 확대하고 굳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현대사에는 시안 사건이라는 중대 사건이 있는데 남편 장제스에게 공산당이라는 공통 목표를 타도하고자 함께 협력하고 있던 봉천군벌의 수장 정셰량이 우리 이제 공산당 때려잡는 거 잠시 미루고 다같이 힘을 모아 외부로부터 침략해온 일본군을 먼저 몰아냅시다 라고 설득하던 와중에 곧 죽어도 공산당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장제스와 갈등을 일으켜 그만 장제스를 감금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바로 숭메이링이 친오빠인 숭쯔원과 함께 서안으로 급히 달려가 격렬하고 완강하게 대치하고 있던 납치한 측과 납치당한 측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무사히 남편이 석방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숭메이링은 장제스의 그 어떠한 참모나 정치적 동지보다도 더 든든하게 그의 곁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세 자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차별된 능력이었던 유창한 영어 실력과 미국과의 든든한 연줄, 이것을 바탕으로 숭메이링은 서방 세계를 향한 외교 활동에서도 국민당 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동양인 여성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의회 연설을 한 것도 숭메이링이었고 나치 독일의 폐색이 짙어져서 주요 연합국 순회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전후 처리 방안을 협의한 카이로 회담에서도 남편 장제스의 통역으로서 각국 대표들과 외교 활동을 벌이죠. 훗날 중국 국민당이 대륙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왕성하게 서방 세계를 상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데다가 이렇듯 뛰어나게 외교적 수완도 보이게 되니까 숭메이링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함께 일을 한 서방 세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에 그 누구나 하나같이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장제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대만을 떠나 미국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숭메이링은 2003년 106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는데 세 자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천수를 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송가 황조의 몇 장면들을 곁들여서 중국 현대사를 움직인 송씨 가문의 세 자매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화는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유명세를 탔던 둘째 숭칭링이 중심 인물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저의 채널 영상 말미에는 항상 짤막하지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 상기해 볼 것은 뭘까요? 뭐 기회 될 때 영화 한번 보도록 하자 뭐 이런 거 말고, 그쵸?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과 아름답고 매력적인 피지컬을 갖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영어는 얼마든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유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는 데만 시간 보내지 말고 영어 공부 우리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